저는 윤영희입니다. 올해 63세죠. 이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차를 우려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찻잎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20kg짜리 상자가 3개나 되더군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이건 정말 위험했어요. 상자가 떨어지면서 저도 함께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상자를 받쳐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뒤돌아보니 윗집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라고 66세 되셨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얼른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박준호 씨는 말없이 상자를 들어주시더군요. 하나, 둘, 셋. 3개를 모두 제 찻집 앞까지 옮겨주셨어요. 무거운 걸 혼자 옮기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었지만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차 한 잔 드시러 오세요. 박준호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가셨어요. 말수가 적은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선뜻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분이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가족은 있으실까?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를 우리는데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손이 거칠어 보였는데 뭔가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죠. 오전 10시쯤 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여사님, 정 선생님. 모두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 찻집을 연 지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영희야, 아까 계단에서 누가 도와줬다며? 김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참 좁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소문이 납니다. 저는 그냥 윗집 분이 도와주셨다고 대답했어요. 아, 박준호 씨? 그분 목공방 하시는 분이지. 손재주가 좋으셔. 이 여사님이 말씀하시길 박준호 씨는 이 동네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주로 가구 수리나 맞춤 제작을 하신다는군요. 그리고 부인을 몇 년 전에 여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그분이 쓸쓸해 보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죠. 특히 이런 골목에서는 더 외로울 거예요.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창문으로 내다보니 박준호 씨가 우산도 없이 걸어가시더군요. 어깨가 많이 젖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산 하나 빌려드릴까요? 박준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하고 가셨죠. 참 고집스러운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찻집 정리를 하면서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상자를 들어주실 때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꼈거든요. 문득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기분이 언제만큼이었나 싶었습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줄은 말이죠.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찻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간판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불었나 싶어 자세히 보니 나사가 빠져서 한쪽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 중얼거리며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판이 떨어졌네요. 박준호 씨였습니다.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계셨죠. 아마 목공방에 가시는 길이었나 봅니다. 저는 괜히 부끄러워졌어요. 또 도움을 받게 되다니.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봐요. 나중에 수리업체에 연락해 보려고요. 그런데 박준호 씨는 이미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계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정말 손이 빨랐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고 새 나사를 박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15분도 안 되어서 간판이 말끔히 고쳐졌죠.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됐습니다. 나사를 조금 더 굵은 걸로 바꿔놨으니까 더 튼튼할 거예요. 박준호 씨가 공구를 정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엔 꼭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는 박준호 씨를 찻집 안으로 모셨어요. 가장 좋은 차를 내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롱차를 우려서 건네드렸는데 박준호 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차는 처음 마셔봅니다. 20년 넘게 차를 우려왔거든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생각보다 말씀을 잘하셨어요. 다만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박준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새로 산 화분을 들고 있었는데 제법 큰 것이었어요. 자스민 화분이었죠. 몇 층이세요? 박준호 씨가 버튼을 눌러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4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같은 4층이셨나 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목공방이 4층에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덜컹하더니 멈췄어요.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화분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 이러면 화분이 떨어져서 깨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박준호 씨가 순식간에 화분을 잡아주셨어요. 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었는데 그만 박준호 씨 손과 제 손이 겹쳐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거칠긴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구나 싶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호 씨의 눈빛이 참 깊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두 분 연애하시나 봐요? 뒤에서 누군가 장난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층에 사는 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언제 엘리베이터에 타셨는지도 몰랐네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귀끝까지 빨개진 게 느껴졌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박준호 씨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해서 슬쩍 올려다봤는데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그 미소가 참 따뜻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화분이 떨어질 뻔해서. 제가 얼른 변명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주머니는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셨죠. 아이고, 부끄러워하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두 분 참 잘 어울려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먼저 내리시면서 화분을 받아주셨어요. 저도 황급히 따라 내렸죠. 문이 닫히면서 이 아주머니가 윙크를 하고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워낙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박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화분은 괜찮나요? 정작 본인은 신경 안 쓰시면서 화분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마음에 들었어요. 자스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덕분에 무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박준호 씨는 또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는 목공방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정말 든든해 보였어요. 그날 밤 화분을 창가에 놓고 물을 주면서 자꾸 오늘 일이 생각났어요. 손이 겹쳤던 순간 박준호 씨의 따뜻한 미소, 이 아주머니의 농담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혹시 이 아주머니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희는 그냥 이웃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설레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박준호 씨께 말씀드렸어요. 간판도 고쳐주시고 화분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도움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준호 씨, 시간 되실 때 찻집에 오셔서 차 한 잔 천천히 마시고 가세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요. 박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뭔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꼭 오세요. 결국 토요일 오후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가장 좋은 차잎을 골라놓고 찻잔도 제일 예쁜 걸로 준비했죠.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준호 씨가 찻집에 들어오실 때 향긋한 차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제일 자신 있는 백차를 우렸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차죠. 와, 정말 좋은 향이 나네요. 박준호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천천히 음미하시는 모습이 참 진지했습니다. 차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죠.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나요? 정말 신기해요. 20년 넘게 차만 우려왔거든요. 좋아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준호 씨는 생각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목공 이야기, 나무 이야기, 이 동네에서 살아온 이야기까지. 저는 그분의 목소리에 푹 빠져들었어요. 제 목공방도 구경해 보실래요? 별건 없지만 박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기꺼이 따라 나섰죠. 목공방은 4층 끝쪽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나무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냄새였어요. 소나무, 참나무, 오동나무까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어요. 벽에는 여러 가지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만들다 만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박준호 씨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진 곳에 작은 의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가구들과는 달리 낡아 보였는데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의자로 걸어갔죠. 이 의자 참 예뻐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순간 박준호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밝던 얼굴이 급작스럽게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물어본 것 같아서 불안해졌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앉던 의자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박준호 씨가 의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 매일 이 의자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응원해줬죠. 지금도 가끔 이 의자를 보면 아내가 앉아 있을 것 같아서 박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런 깊은 상처가 있으셔구나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저 역시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 외로움을 너무 잘 알거든요. 문득 저의 상처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박준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찻집에도 깨진 찻잔이 하나 있어요.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다퉜던 날 그 사람이 던져서 깨진 찻잔이죠. 박준호 씨의 눈빛이 조금 놀란 듯 했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걸 처음 알았나 봅니다. 왜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버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아픔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인지. 저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깨진 찻잔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들, 배신감, 절망감까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박준호 씨가 깊게 공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랄까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다행이네요. 박준호 씨가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슬픈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도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혼자 사는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까지. 박준호 씨의 의자와 제 찻잔이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았어요. 해가 지고 나서야 저는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깨진 찻잔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찻잔이 예전처럼 아프지만은 않더라고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7월 말의 어느 무더운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더니 저녁이 되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찻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있더라고요. 곧이어 천둥 소리가 우르르 울렸어요. 비가 많이 오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촛불을 몇 개 준비해뒀습니다. 이런 날엔 정전이 자주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어요. 찻집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했죠. 저는 서둘러 문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졌어요. 어머, 정전이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어둠이 찾아오니 조금 무서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해둔 촛불에 불을 켰어요. 작은 불빛이지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바로 그때 찻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커서 처음엔 못 들었는데 계속 두드리더라고요. 누굴까 싶어 문 쪽으로 가니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 씨, 저 준호입니다. 괜찮으세요? 박준호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왜 왔을까 싶어 얼른 문을 열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있었는데 온몸이 비에 젖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런 날씨에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정전된 것 같아서 혹시 무서워할까봐 왔습니다. 박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다니. 저는 얼른 수건을 가져다 드렸죠. 정말 고마워요. 막 정전됐는데 딱 왔네요. 다행이네요.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텐데. 박준호가 젖은 머리를 닦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어서 찻집 안이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몸도 차가울 텐데. 저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였어요. 전기는 나갔지만 가스는 괜찮더라고요. 따뜻한 차를 우려서 박준호에게 건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가 차를 받으면서 제 손에 살짝 스쳤어요. 그 순간 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박준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다정해 보였어요. 우리는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천둥 소리도 계속 들렸죠.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네요. 박준호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촛불이 흔들리면서 얼굴의 그림자가 어렸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네, 전기 불빛보다 이게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둘이서 촛불 아래 앉아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참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말 크게 울렸어요.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았죠. 으악!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무서워서 반사적으로 박준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꽉 잡고 있었죠. 박준호의 손목이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제가 당황해서 그러고 있는데 박준호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죠. 괜찮습니다. 박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어요. 두 손으로 제 손을 완전히 감싸 안았죠. 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박준호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지,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촛불빛 때문인지 눈빛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의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괜찮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더 가깝고 특별한 느낌이랄까요? 예전처럼 그냥 이웃이 아니라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는 1시간 넘게 더 내렸지만 저희는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촛불을 바라보며 함께 있었죠.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저와 박준호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예전보다 더 오래 대화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길어졌죠. 그 포구 쳤던 날 밤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주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한 시간이 오래 갈 수는 없었어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찻집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자가 들어왔어요. 정자는 이 동네 소식통이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알아내는 분이죠. 영희야, 잠깐 나와봐. 정자가 저를 손짓해서 밖으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정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박준호 씨 말이야, 목공방 빚 때문에 곧 문 닫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귀를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빚이요? 응. 내가 들은 바로는 목공방 운영하면서 장비 사느라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갚기 어려워졌다는 거야. 정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박준호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글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꽤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고. 이미 몇 달째 연체 상태라던데. 정자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박준호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저에게는 태어난 척 했구나 싶었죠. 그러고 보니 최근에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인 적이 있었어요. 확실한 건가요? 내가 미용실 하면서 들은 얘기니까 거의 맞을 거야. 요즘 박준호 씨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박준호를 만났을 때 뭔가 피곤해 보였거든요. 저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영희야, 너 혹시 박준호 씨랑 가까워진 거 아니야? 요즘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고 소문났더라고. 정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웃 사이일 뿐이에요. 에이, 누가 봐도 그게 아닌데. 어쨌든 조심해. 빚 문제는 복잡한 거거든. 정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박준호가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에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찻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앞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이상해서 살짝 숨어서 봤더니 박준호가 낯선 남자 2명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박 사장님,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한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무서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까지는 꼭. 박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가슴이 아파왔어요. 다음 달, 지난달에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빚은 언제 갚으실 겁니까? 다른 남자가 더 큰 소리로 다그쳤어요. 박준호는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거리가 좀 줄어서 그런데 곧 나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라고요? 지금 경기가 어떤데 나아져요.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끌 수는 없어요. 저는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준호가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니.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 달만 더 주세요. 제발.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뛰어나가서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 그럼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계산해 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런 식이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남자들이 뭔가 서류를 건네고 가더라고요. 박준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숨어 있었습니다. 나서서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제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박준호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 박준호가 굴복당하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정자의 말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빚 문제는 복잡하다는 그 말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박준호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저에게 숨기고 있었구나. 과연 저희가 진짜 가까운 사이였을까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혹시 박준호가 저에게 접근한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돈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더라고요. 전 남편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거짓말투성이었거든요. 그때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박준호를 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것 같으면 계단을 이용했고 찻집에서도 창문 너머로 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다른 일로 바쁜 척했죠. 하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속 의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지,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와 가까워진 것도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목요일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준호의 목공방 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일은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희 씨? 무슨 일이에요? 박준호가 문을 열고 반갑게 웃었어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였지만 저에게는 그 미소마저 가짜로 보였습니다. 제 표정이 심각해서인지 박준호의 얼굴도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목공방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 냄새가 여전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의자 하나를 가져다 주며 앉으라고 했지만 저는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준호 씨, 목공방 빈 이야기 들었어요. 그 순간 박준호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뭔가 들키면 안 될 일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답이었어요. 영애 씨, 그건 며칠 전에 봤어요. 주차장에서 무서운 사람들한테 빚 독촉받는 거. 박준호의 어깨가 확 떨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영희 씨, 제가 설명은 무슨, 진심이라면 왜 숨겼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 몰랐거든요.
박준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진심이라면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대답해요. 저와 가까워진 것도 혹시 돈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박준호가 급하게 부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부끄러웠어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런 꼴이 되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습니다. 좋아한다고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에요. 말 안 한 게 거짓말 아닌가요? 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박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죄송해요.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뭐요? 돈 문제 해결되면 말할 생각이었어요?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창피해서 못했어요.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 말을 들으니 더 속상했어요. 저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창피해서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영희 씨,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저한테 진심이었다면 이런 일도 함께 나눴어야죠. 저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전 남편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척 했었거든요. 빚이 있다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고 바람 피우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전 남편도 그랬어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뭐라고요? 전 남편도 처음엔 좋은 사람인 척 했어요. 빚도 숨기고 바람도 숨기고.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희 씨,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벌써 한 번 속였는데. 속인 게 아니라고요. 박준호가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목소리 높인 걸 본 적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소리 지르려던 게 아니었어요. 박준호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또다시 상처받을 수 없어요. 영희 씨, 한 번 속으면 바보고 두 번 속으면 바보 중에 바보라고 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박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지금까지도 충분한 기회였어요. 저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영희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준호가 뒤에서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내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목공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박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설렜었는데, 하지만 또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박준호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슬퍼 보였었죠. 혹시 제가 너무 심하게 했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박준호와 정말 인사만 하고 지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박준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쯤 되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누군가 출근하는 소리려니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 끝에서 박준호가 청소 도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하는 건가 싶었죠. 며칠 뒤 정자가 또 찻집에 왔어요. 이번엔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영희야, 박준호 씨 목공방 닫았다더라.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공방을 닫았다니. 응, 지난주에 완전히 정리했대. 그리고 지금은 새벽에 사무실 청소 일하고 있다더라고. 정자의 말을 듣고 제가 새벽에 들었던 발소리가 떠올랐어요. 정말 박준호였구나 싶었습니다. 왜 갑자기 목공방을 닫았을까요? 빚 때문이겠지. 목공방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아예 정리하고 다른 일 시작한 거 아닐까? 그날부터 저는 새벽 발소리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매일 새벽 4시면 박준호가 청소 일을 하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발소리도 들렸고요. 일주일 후 엘리베이터에서 박준호와 마주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새벽 일을 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박준호가 뭔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리더라고요. 영희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준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목공방 정리했어요. 박준호가 첫마디를 꺼냈어요. 들었어요. 빚을 제대로 갚으려고요. 목공방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예전처럼 변명하려는 느낌이 아니었죠. 지금은 새벽에 청소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8만 원 정도 벌어요. 갑자기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숨기지 않으려고요. 박준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영애 씨가 맞는 말 했어요. 진심이라면 숨기면 안 되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지금 빚이 1,200만 원 남았어요. 새벽 청소일로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생활비 빼고 180만 원씩 갚으면 7개월 후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박준호가 계산기로 계산한 것처럼 정확하게 말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애 씨한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7개월 후에 빚을 다 갚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숨김없이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준호가 정말 변했구나 싶었거든요. 지금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박준호가 그렇게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박준호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는 발소리, 오후 3시에 돌아오는 발소리. 그 모든 게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이구나 싶었죠.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오후 찻집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데 창밖으로 박준호가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땀에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여름 더위에 새벽부터 청소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그런데 박준호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뭔가 떳떳한 느낌이랄까요? 며칠 후
정자가 또 소식을 가져왔어요. 박준호 씨, 정말 성실하게 일한다더라. 청소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다 칭찬해. 그래요? 응,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킨다고. 그리고 빚도 매달 꼬박꼬박 갚고 있다던데. 정자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편이 뿌듯했어요. 박준호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박준호가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는데도 표정이 밝더라고요. 오늘 빚도 갚았어요. 박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180만 원. 이제 840만 원 남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박준호가 정말 계획대로 해나가고 있구나 싶었죠. 힘들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걱정하는 말이 나왔어요. 힘들어도 해야죠. 영애 씨한테 약속했으니까. 박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예전처럼 억지스럽지 않고 진짜 웃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전에 박준호가 말했어요. 5개월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창문으로 내다보니 박준호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청소복을 빨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와의 약속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찡해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 2개월이었어요. 그동안 박준호는 정말 꾸준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청소 일을 하고 오후 3시에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빚을 갚는 일을 반복했죠. 저도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박준호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정말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 저희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박준호는 매번 빚 갚는 상황을 알려줬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이번 달도 180만 원 갚았어요. 이제 120만 원 남았어요. 다음 달이면 다 갚아요. 마지막 60만 원 갚았어요. 그렇게 박준호는 약속한 대로 모든 빚을 갚았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3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찻집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박준호도 함께 탔어요. 오랜만에 둘만 있게 되었죠. 오늘 좀 일찍 들어오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빨리 온 것 같았거든요. 네, 오늘로 청소일 마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빚도 다 갚았고 이제 목공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박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1년 넘게 그 힘든 일을 해내다니 정말 존경스러웠거든요. 영애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기다려주셨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4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뭘 할 거예요? 작은 목공방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박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엘리베이터가 3층을 지나고 있었어요. 곧 4층에 도착할 텐데 박준호가 갑자기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만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래요? 박준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영애 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1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박준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혼자가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러 가는 길,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던 날들, 모든 게 힘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영희 씨 생각이 났어요. 언젠가 떳떳하게 마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빚도 다 갚았고 다시 시작할 준비도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요? 영애 씨와 함께라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영애 씨와 함께라면 그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호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리 같이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년 넘게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동안 박준호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하러 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았어요. 영애 씨, 박준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계단에서 도움을 받았던 날, 찻집에서 차를 마시던 날, 목공방에서 상처를 나누던 날, 촛불 아래에서 손을 잡았던 날, 그리고 빚 때문에 다퉜던 날, 박준호가 새벽 청소 일을 시작한 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날들까지 모든 기억이 소중했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죠. 정말요? 네, 함께 살아봐요. 제 대답을 듣고 박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의 한숨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1년 전 폭우 치던 날만큼이나 따뜻했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을게요. 모든 걸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요. 네,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같았습니다. 박준호가 정지 버튼을 해제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4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나왔어요. 복도에서 각자의 집으로 가기 전에 박준호가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63세와 66세,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박준호의 집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 말이죠. 황혼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인연.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